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생의 황혼역에 서서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는 시간, 꽃길 인생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가슴 속에 아주 오랫동안 박혀있던 녹슨 목 같은 기억에 관한 것입니다. 누구나 가슴 한구석엔 차마 꺼내 보이지 못한 첫사랑의 기억, 혹은 평생을 따라다니는 지독한 가난의 냄새 같은 것이 숨어있기 마련이죠. 저에게는 그해 겨울이 그랬습니다. 1979년 춥고 시리던 부산의 바닷가 마을에서 겪었던 조금은 아프고 비밀스러운 제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보려 합니다. 부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난날을 위로하는 따뜻한 불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인 사연 소개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후 4시에 햇살이 거실 통유리 창을 넘어와 내 발치에 길게 눕습니다. 나는 읽던 책을 덮고 잠시 창밖을 내다봅니다. 서울 평창동 언덕 위에서 내려다보는 도시는 언제나처럼 고요하고 무심합니다. 황금빛으로 번쩍이고 강변북로를 달리는 자동차들은 장난감처럼 작게만 보입니다. 이제 64살. 사람들은 나를 성공한 에세이 작가라고 부릅니다. 우아하게 늙었다고, 고생 한 번 안 해본 귀부인 같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그저 희미하게 웃어넘길 뿐입니다. 그들이 보는 내 얼굴 주름 사이사이에 얼마나 지독하고 비릿한 가난의 냄새가 스며 있는지 설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탁자 위에 놓인 스마트폰이 진동합니다. 모르는 번호입니다. 평소라면 받지 않았을 겁니다. 광고 전화이거나 혹은 원고 청탁을 핑계로 귀찮게 구는 잡지사 기자일 테니까요. 그런데 그날따라 마치 어떤 예감처럼 손이 떨렸습니다. 나는 홀린 듯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에서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거칠고 색색거리는 숨소리만이 간신히 넘어오고 있었습니다. 잘못 걸려온 전화인가 싶어 끊으려던 찰나 모래알이 굴러가는 듯한, 쇠가 다 긁힌 듯한 노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명희야. 김명희. 맞니? 내 이름 석자를 부르는 그 목소리에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45년. 무려 45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세월의 무게에 짓눌려 형편없이 늙고 병든 목소리였지만 나는 단번에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내 18살의 겨울을 송두리째 흔들었던 그 사람. 나를 기억하오? 그의 물음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2025년의 서울 풍경이 순식간에 지워지고 대신 1979년에 춥고 축축했던 부산의 산복도로 풍경이 필름처럼 겹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코끝에서 훅 하고 그 시절의 냄새가 끼쳐왔습니다. 곰팡이 핀 벽지 냄새, 연탄가스 냄새, 비릿한 바다 냄새, 그리고 그가 피우던 맨솔 담배 향기까지. 그해 겨울, 나는 18살이었습니다. 1979년 부산 수정동 산복도로 꼭대기에 우리 집이 있었습니다. 집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판자로 얼기설기 엮은 루핑 집이었습니다. 버스가 다니는 큰 길에서 내려 가파른 계단을 오르고 또 올라야 닿을 수 있는 곳. 밤이면 부산항의 불빛이 별처럼 쏟아져 내렸지만 우리에게 그건 낭만이 아니라 저주였습니다. 저 아래 세상은 저토록 환한데 왜 우리 집만 이토록 캄캄하고 추운지 이해할 수 없었으니까요. 아버지는 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남겨진 건 빚더미와 병약한 어머니, 그리고 오빠 둘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원래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한때는 고운 한복을 차려입고 아이들을 가르치던 인텔리 여성이었지만 아버지의 사업 실패와 죽음 이후 모든 것을 놓아버렸습니다. 어머니는 억척스럽게 장사를 하거나 남의 집 일을 다니며 자식들을 먹여 살리는 강한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안방 아랫목에 누워
돌아오지 않는 옛날을 그리워하며 무기력하게 늙어가는 여인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유일한 희망은 큰오빠였습니다. 우리 집의 장남. 어머니는 큰오빠를 우리 집 기둥이라고 불렀지만 그 기둥은 이미 속이 텅 비어 썩어 문드러진 지 오래였습니다. 큰오빠는 허구한 날 술을 마셨고 틈만 나면 어머니의 쌈짓돈을 훔쳐 도박하러 나갔습니다. 돈을 다 잃고 들어오는 날이면 집안의 세간을 때려 부수거나 만만한 나를 붙잡고 화풀이를 해댔습니다. 이년아, 재수없게 눈은 왜 그렇게 뜨고 지랄이야. 큰오빠의 손바닥이 내 뺨을 후려칠 때마다 나는 소리 지르거나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술을 꾹 깨물고 노려볼 뿐이었습니다. 내가 울면 그는 더 흥분해서 날뛰었고 어머니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아이고 내 팔자야 하고 곡을 할 뿐이었으니까요. 작은 오빠는 달랐습니다. 그는 순하고 착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약했습니다. 폐가 좋지 않아 늘 콜록거렸고 큰오빠가 나를 때릴 때면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벌벌 떨기만 했습니다. 나는 그런 작은 오빠가 불쌍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비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집 남자들은 하나같이 나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나를 갉아먹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 지옥 같은 집에서 나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나는 여기서 나갈 거야. 반드시 성공해서 이 징글징글한 가난과 가족들을 다 버리고 떠날 거야. 학교에 가는 길은 늘 고역이었습니다. 낡아 빠진 교복 소매는 짧아져서 손목이 훤히 드러났고 스타킹은 기워 쉬는 자국이 역력했습니다. 한겨울 칼바람이 불 때면 어머니가 젊은 시절 입던 갈색 코트를 꺼내 입었습니다. 유행이 지나도 한참 지난 어깨뽕이 잔뜩 들어간 촌스러운 코트였지만 내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신발은 또 어땠는지요. 시장통에서 산 싸구려 운동화는 밑창이 닳아 비만 오면 양말이 젖어 들어왔습니다. 어느 날부턴가 나는 학교에 가는 대신 나루터 근처를 배회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 가봤자 수업료를 안 냈다고 교무실로 불려가기 일쑤였고 점심 도시락을 싸오지 못해 수도가에서 물로 배를 채워야 했으니까요. 차라리 바다를 보는 게 나았습니다. 영도다리 밑이나 자갈치 시장 구석에 앉아 있으면 비릿한 생선 냄새가 내 가난한 냄새를 덮어주는 것 같아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12월의 어느 날 학교 시간이 한참 지났지만 집으로 돌아가기 싫어 영도다리 근처를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바닷바람이 어찌나 매섭던지 낡은 코트 깃을 아무리 여며도 살을 애는 듯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다가왔습니다. 그 시절 우리 동네에서 자가용을 보는 건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그것도 택시가 아닌 번쩍거리는 검은색 세단이라니. 차는 내 앞을 천천히 지나가더니 조금 떨어진 곳에 멈춰 섰습니다. 나는 무심코 그 차를 바라봤습니다. 운전석에서 제복을 입은 기사가 내리더니 뒷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내렸습니다. 하얀색 셔츠에 베이지색 캐시미어 코트를 걸친 남자. 30 초반이나 되었을까요? 뽀얀 피부에 안경을 쓴 그는 우리 동네 사람들과는 종자부터가 달라 보였습니다. 기름때 절은 작업복을 입은 아저씨들이나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큰오빠 같은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말 그대로 귀티가 흐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담배를 한 대 꺼내 물더니 라이터 불을 켜다 말고 나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나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가진 거라곤 오기밖에 없었으니까요. 뭘 봐요? 가난한 년 처음 봐요? 하는 심정으로 그를 쏘아보았습니다. 내 차림새는 기괴했을 겁니다. 넝마 같은 교복 치마에 엄마의 헐렁한 코트를 걸치고 머리에는 어디서 주웠는지 모를 붉은색 털모자를 눌러쓰고 있었으니까요. 입술에는 언니 몰래 훔쳐 바른 쥐잡아 먹은 듯한 빨간 루즈까지 칠하고 있었으니
영락없이 미친년이나 불량 소녀로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남자는 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경멸도 무시도 아니었습니다. 호기심 혹은 동정심? 아니, 그건 일종의 전율 같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내게 다가왔습니다. 고급 가죽 구두가 흙바닥을 밟는 소리가 자박자박하고 들렸습니다. 학생, 여기서 뭐하니?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울 말이었습니다. 우리 동네의 억센 사투리와는 다른 나긋나긋하고 세련된 억양.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돌려 바다를 보았습니다. 학교 안 갔어? 네. 집이 어디니? 태워줄까? 나는 그제야 그를 다시 쳐다봤습니다. 그의 손가락에는 굵은 금반지가 끼워져 있었고 손목시계는 햇빛을 받아 번쩍거렸습니다. 순간 내 머릿속에서 본능적인 계산기가 돌아갔습니다. 이 남자는 부자다. 아주 큰 부자다. 그리고 지금 나에게 관심을 보인다. 어머니는 늘 말했습니다. 여자의 팔자는 뒤움박 팔자라고. 남자를 잘 만나야 인생이 핀다고. 물론 어머니는 아버지를 잘못 만나 인생을 망쳤다고 한탄했지만 역설적으로 그 말이 내 뇌리에 깊이 박혀 있었나 봅니다. 돈 있어요? 내가 내뱉은 첫마디였습니다. 낭만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볼 수 없는 천박하고 당돌한 말. 남자는 당황한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러고는 이내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돈? 있지. 아주 많아. 그럼 밥 사줘요. 배고파요. 나는 그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단지 배가 고파서 그의 차에 탔습니다. 가죽 시트의 부드러운 감촉, 차 안에서 나는 은은한 향수 냄새, 그리고 히터의 따뜻한 바람. 그 모든 것이 나를 아찔하게 만들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익숙한 풍경들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버스 창문에 이마를 대고 보던 찌질한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검은 세단 안에서 보는 세상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우아하게 흘러갔습니다. 그는 나를 남포동의 고급 경양식집으로 데려갔습니다. 하얀 식탁보가 깔린 테이블, 반짝이는 포크와 나이프. 나는 생전 처음 보는 함박 스테이크를 허겁지겁 먹어치웠습니다. 그는 먹지 않고 맞은편에 앉아 나를 지켜만 보았습니다.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마치 희귀한 동물을 관찰하듯 나를 뜯어보았습니다. 이름이 뭐니? 명희요. 김명희. 명희. 예쁜 이름이네. 거짓말 마요. 촌스럽잖아요. 아니야. 진짜 예뻐. 너도 예쁘고. 그 말에 나는 먹던 포크를 멈췄습니다. 예쁘다는 말. 살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큰오빠는 재수 없는 년이라 불렀고 어머니는 불쌍한 년이라 불렀으며 학교 친구들은 거지 같은 년이라고 수군댔습니다. 그런데 이 낯선 남자는 나를 예쁘다고 했습니다. 거짓말하면 지옥 가요. 진짜야. 넌 내가 얼마나 매력적인지 모르는구나. 그는 손을 뻗어 내 입가에 묻은 소스를 닦아주려다 멈칫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떨림의 의미를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돈 많은 남자가 어린 여자애를 가지고 노는 수작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어딘가 슬퍼 보였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이는 남자의 눈 속에 깊고 어두운 우물이 하나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학교 끝나면 또 볼 수 있을까? 식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그가 물었습니다. 그는 지갑에서 빳빳한 지폐 몇 장을 꺼내 내 주머니에 찔러 넣어 주었습니다. 10,000원짜리 지폐들. 당시 아버지의 월급보다 많았을지도 모를 큰 돈이었습니다. 나는 돈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덥석 받았습니다. 자존심 같은 건 배부른 사람들이나 챙기는 사치품이었으니까요. 내일도 거기 있을게요. 나는 짧게 대답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돈 때문인지 아니면 처음 타본 승용차의 승차감 때문인지 그것도 아니면 나를 바라보던 그의 젖은 눈빛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머니 속에 지폐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이 돈이면 밀린 월사금을 낼 수 있다. 떨어진 운동화를 새로 살 수 있다. 아니, 오늘 저녁 반찬으로 고등어 자반이라도 사갈 수 있다. 가파른 계단을 뛰어 올라가 판잣집 문을 열었을 때 집 안에는 여느 때처럼 매캐한 연탄가스 냄새와 어머니의 신음소리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가 이제 들어오냐? 기집애가 몸뚱이 굴려 먹으려고 작정했어? 큰오빠가 런닝구 바람으로 방구석에 앉아 소주를 마시며 소리쳤습니다. 예전 같으면 쏘아붙이고 방으로 들어갔을 테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나는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 오빠 앞에 술상 위에 툭 던졌습니다. 시끄러워. 술이나 처마셔. 큰오빠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머니도 이불을 걷어내고 놀란 토끼 눈으로 나를 쳐다봤습니다. 에이, 이게 무슨 돈이고? 명인이 도둑질했나? 신경 꺼. 내가 벌어온 돈이니까. 나는 퉁명스럽게 내뱉고 내 방, 아니 창고나 다름없는 골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큰오빠가 돈을 낚아채며 낄낄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꺼봐라 엄마. 우리 명희가 능력 있다니까? 야, 이거면 내일 판도는 되겠다. 어머니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저 화상. 하고 혀를 차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나는 차가운 방바닥에 엎드려 아까 그 남자가 준 나머지 돈을 세어보았습니다. 50,000원이 더 있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검은 세단의 뒷좌석이 떠올랐고 코끝에는 그의 향수 냄새가 맴돌았습니다. 나는 직감했습니다. 내 인생에 무언가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일이 나를 이 구질구질한 지옥에서 꺼내줄 동아줄이 될지 아니면 나를 더 깊은 수렁으로 빠뜨릴 덫이 될지 알 수 없었지만 나는 기꺼이 그 줄을 잡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나는 학교 대신 그를 만나러 나갔습니다. 오후 4시가 되면 어김없이 검은 세단이 나루터에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바닷가를 달렸고 비싼 식당에서 밥을 먹었고 때로는 그가 묵는 호텔방에 가서 하염없이 바다를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그는 재벌가의 막내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부산에 있는 계열사 공장을 관리하러 내려왔다고 했지만 사실은 집안에서 잠시 유배당한 처지라는 것도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외로워 보였습니다. 돈은 넘쳐났지만 마음을 둘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어 보였습니다. 명희야, 너는 나를 사랑하니? 어느 날 침대에 누워 그가 물었습니다.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건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나는 아저씨 돈이 좋아요. 그래. 다행이다. 뭐가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나 같은 놈 사랑해봤자 너만 다치니까. 그는 쓸쓸하게 웃으며 내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따뜻했지만 어딘가 체념한 사람의 온기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아도 알 것 같았으니까요. 우리 사이엔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늘 위에 사는 사람이고 나는 땅 밑바닥을 기어다니는 벌레 같은 존재라는 걸. 하지만 운명이라는 건 참 짓궂습니다. 사랑하지 않겠다고 돈만 챙겨서 떠나겠다고 수백 번 다짐했지만 18살의 겨울은 내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3학년 5반 김명희가 돈 많은 남자 첩노릇을 한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나를 교무실로 불렀습니다. 명희야, 너 요즘 학교도 빠지고 밖에서 이상한 소문이 들리던데 사실이니? 선생님의 안경 너머 눈빛에는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대답했습니다. 사실이면요? 선생님이 저 밥 먹여주실 거예요? 수업료 내주실 거예요? 이 발랑 까진 년이. 선생님은 출석부로 내 머리통을 후려쳤습니다. 나는 맞으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아프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큰오빠한테 맞는 것에 비하면 솜방망이 같았으니까요. 나는 교무실을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이따위 학교에 오지 않겠다고. 교문을 나서는데 저 멀리 익숙한 검은 세단이 보였습니다. 평소라면 반가웠을 그 차가 그날따라 왜 그렇게 흉물스럽게 보였는지 모릅니다. 나는 차로 달려가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아저씨, 나 학교 잘렸어요. 이제 갈 데도 없어요. 그는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말없이 나를 끌어당겨 자신의 품에 안았습니다. 그의 품에서 나는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서러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무서워서였습니다. 이제 정말 돌아갈 곳이 없어졌다는 사실이, 내 인생이 벼랑 끝으로 몰렸다는 사실이 사무치게 두려웠습니다. 그는 내 등 뒤에서 작게 속삭였습니다. 미안하다. 명희야, 미안해. 그는 왜 미안하다고 했을까요? 나를 망가뜨려서? 아니면 나를 책임질 수 없어서? 그때 나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사과가 곧 다가올 이별의 예고편이었다는 것을. 본격적인 비극은 집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소문은 학교 담장을 넘어 동네 아주머니들의 입을 타고 우리 집까지 흘러들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들어가자마자 어머니가 내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너 인연, 기어이 몸을 파는 거냐? 애미 얼굴에 똥칠을 해도 유분수지. 어머니의 소나기 힘은 매서웠습니다.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뜯겨나가는 고통보다 더 참기 힘든 건 어머니의 입에서 튀어나오는 저주 같은 말들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듣도록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어머니의 눈은 뒤집혀 있었습니다. 나는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네킹처럼 뻣뻣하게 서서 그 손찌검을 다 받아냈습니다. 내 뺨이 붉게 부어오르고 입술이 터져 비릿한 피맛이 입안에 고일 때까지 어머니의 매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방구석에 앉아있던 큰오빠가 킬킬거리며 술잔을 비웠습니다. 에이 엄마, 그만 좀 해라. 제가 뭐 좋아서 그랬겠나. 다 우리 먹여 살리려고 그런 기지. 안 그러나 명희야? 오빠는 비틀거리며 일어나더니 내 교복 주머니를 거칠게 뒤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남자가 쥐어준 5만 원짜리 지폐 뭉치를 찾아내고는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봐라 봐. 우리 명희가 효녀라니까. 이 돈이면 엄마 약값도 하고 쌀도 팔고 내 빚도 좀 갚고. 얼마나 좋노? 오빠는 침을 발라 지폐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어머니의 시선이 내 부어오른 뺨에서 오빠의 손에 들린 돈뭉치로 옮겨갔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의 눈빛이 흔들리는 걸 나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분노가 슬그머니 자취를 감추고 그 자리에 비굴한 안도감과 탐욕이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것을. 어머니는 스르르 손을 내리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남편 잡아먹더니 이제는 딸년 팔아먹고 사는구나. 그 울음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지독히도 이기적인 자기 연민이었습니다. 나는 입가에 흐르는 피를 손등으로 쓱 닦아내고 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닫는 순간 거실에서 들려오는 오빠의 목소리가 귀에 박혔습니다. 내일은 고기 좀 사온나. 기름진 거 묻고 싶다. 그날 이후 우리 집에는 기묘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나를 때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학교를 가지 않고 아침 늦게까지 잠을 자도 깨우지 않았습니다. 저녁 늦게 귀가할 때면 내 눈치를 살피며 밥상을 차려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밥상머리에서 어머니는 단 한 번도 내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내가 밥을 먹는 동안 어머니는 부엌에 등을 돌리고 앉아 마른 행주질만 해댔습니다. 그것은 무언의 승인이자 끔찍한 방관이었습니다. 나는 매일 오후 2시가 되면 집을 나섰습니다. 교복 대신 언니가 입던 헌 옷을 줄여 입고 입술에는 붉은 루즈를 발랐습니다. 나루터 근처에는 어김없이 검은 세단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를 데리고 광복동의 번화가로 나갔습니다. 화려한 쇼윈도 앞에 서서 그는 나에게 물었습니다. 뭐가 갖고 싶니? 뭐든 말해봐. 나는 유리창 너머 마네킹이 입고 있는 실크 원피스를 가리켰습니다. 내 나이에는 어울리지 않는 성숙하고 퇴폐적인 느낌의 진보라색 원피스였습니다. 그는 주저하지 않고 가게로 들어가 그 옷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옷에 어울리는 하이힐과 가죽 핸드백까지 사주었습니다. 탈의실 거울 속에 비친 나는 더 이상 18살의 김명희가 아니었습니다. 짙은 화장에 몸에 딱 붙는 원피스를 입은 여자는 마치 30년은 산전수전 다 겪은 술집 여자처럼 보였습니다. 낯설고 징그러웠지만 한편으로는 묘한 쾌감이 들었습니다. 이 모습이라면 누구도 나를 가난한 집 딸이라고 무시하지 못할 테니까요. 아름다워. 정말 아름답다, 명희야. 그는 새 옷을 입은 나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그 감탄 뒤에는 언제나처럼 짙은 그늘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는 나를 고급 호텔의 레스토랑이나 커피숍에 앉혀두고 하염없이 바라만 보았습니다. 마치 곧 깨져버릴 유리인형을 보듯이. 우리는 대화가 많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에게 묻고 싶은 것이 없었고 그 역시 내 비루한 일상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았으니까요. 우리는 그저 서로의 결핍을 파고들었습니다. 나는 그의 돈을 통해 가난을 잊었고 그는 나의 젊음과 당돌함을 통해 숨막히는 집안의 압박을 잊으려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가 불쑥 제안했습니다. 가족들과 식사라도 한번 하고 싶구나. 어머니랑 오빠들 모시고 나와줄 수 있겠니? 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미쳤어요? 우리 가족이 어떤 인간들인 줄 알고. 그래도 인사는 드려야지. 맛있는 거라도 사드리고 싶어서 그래. 그의 고집은 의외로 셌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가족들을 불러냈습니다. 장소는 남포동에서 가장 비싸다는 숯불 갈비집이었습니다. 약속 시간인 저녁 6시가 되자 어머니와 두 오빠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잔뜩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장롱 깊숙이 박혀있던 한복을 꺼내 입었고 큰오빠는 어디서 빌려 입었는지 헐렁한 양복 차림이었습니다. 작은 오빠만이 평소 입던 낡은 점퍼 차림으로 구석에 쭈뼛거리고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명희랑 만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 중 누구도 그의 인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큰오빠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식탁 위에 놓인 메뉴판부터 집어들었습니다. 여기 제일 비싼 고기가 뭐요? 그거 5인분 주이소. 아니, 일단 10인분. 고기가 나오자마자 지옥도 같은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숯불 위에서 고기가 익기도 전에 큰오빠의 젓가락이 춤을 췄습니다. 어머니 역시 체면이고 뭐고 다 잊은 듯 고기를 입안 가득 쑤셔 넣기 바빴습니다. 며칠 굶은 짐승들 같았습니다. 그들은 고기를 씹으며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앞에 앉은 남자가 누구인지, 왜 이 비싼 밥을 사주는지, 내 딸과 무슨 관계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씹고 뜯고 삼킬 뿐이었습니다. 더 시키세요. 많이 드세요. 그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계속해서 고기를 추가 주문했습니다. 불판을 갈아주는 종업원의 손길이 바빠졌고 식탁 위에는 빈 소주병이 늘어갔습니다. 나는 고기를 한 점도 먹지 않았습니다. 목구멍이 꽉 막혀 물 한 모금조차 넘길 수 없었습니다. 수치심.
그 감정이 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내 가족들이 저 남자의 돈을 뜯어먹는 기생충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생충들을 데리고 나온 내가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숙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땀을 흘리며 고기를 굽느라 바빴습니다. 내 어머니의 앞접시에 잘 익은 고기를 놓아주며 말을 걸어보려 애썼습니다. 어머님, 고기가 입에 맞으세요? 어머니는 대답 대신 고개를 푹 숙이고 씹던 고기를 꿀꺽 삼켰습니다. 그러고는 곁눈질로 나를 쏘아보았습니다. 내가 알아서 해라라는 눈빛. 나는 식탁 아래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날 지경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큰오빠가 이쑤시개로 이를 쑤시며 트림을 꺽하고 뱉었습니다. 잘 묵었소. 우리 명희가 남자 하나는 잘 물었네. 그게 전부였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잘 부탁한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식당을 나서자마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택시를 잡아타고 사라졌습니다. 남겨진 건 계산서와 덩그러니 서 있는 그 남자 그리고 나뿐이었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에게 한 첫 사과였습니다. 그는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맛있게 드셨으면 됐지. 가자. 우리는 차를 타고 해운대 달맞이 고개로 갔습니다. 밤바다에는 오징어잡이 배들의 불빛이 수평선을 따라 점점이 박혀 있었습니다. 차 안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히터 소리만이 윙윙거릴 뿐 우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명희야. 그가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습니다. 나 다음 달에 서울로 올라가야 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나는 창밖을 보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채 무덤덤하게 물었습니다. 왜요? 공장 일이 끝났어요? 아니, 결혼해. 아버지가 정해준 여자랑. 예상했던 말이었습니다. 드라마나 소설에 나오는 뻔한 레퍼토리. 재벌가 아들과 가난한 소녀의 사랑 노름이 끝나는 정해진 수순. 그런데 왜 가슴 한구석이 베인 듯이 아려오는 걸까요? 나는 애써 입꼬리를 비틀어 웃었습니다. 잘 됐네요. 부잣집 딸인가 보죠? 네. 축하해요. 결혼 선물이라도 줘야 하나? 나는 돈 없는데. 내 비아냥거림에도 그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핸들을 잡은 그의 두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툭 투둑. 핸들 위로 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그가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어깨를 들썩이며 처량하게 울고 있었습니다. 나는 힘이 없어 명희야. 아버지를 거역할 용기가 없어.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땡전 한 푼 없는 거지나 다름없어. 나는 그게 무서워. 그는 비겁했습니다. 솔직해서 더 잔인하고 비겁했습니다. 차라리 너랑 노는 게 지겨워졌어라고 말했다면 욕이라도 퍼부어줬을 텐데. 그는 자신의 나약함을 무기 삼아 내 동정심을 자극하고 있었습니다. 명희야, 같이 도망갈까? 우리 다 버리고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살까? 그는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내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축축하고 뜨거웠습니다. 그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이 남자는 절대로 나와 도망가지 못한다는 것을. 이 말은 진심이 아니라 죄책감을 덜기 위한 자기 위안일 뿐이라는 것을. 나는 차갑게 내 손을 뺐습니다. 아니요. 나는 가난한 게 지긋지긋해요. 아저씨가 돈 없는 거지가 되면 나는 아저씨 안 만나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은 그가 돈이 없어도 좋았습니다. 그와 함께라면 단칸방에서 라면만 먹어도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18살이었고 자존심이 내 목숨보다 중요했습니다. 비참해지는 건 우리 가족으로 좋겠습니다. 나까지 사랑을 구걸하며 비참해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 그렇구나.
넌 똑똑한 아이니까. 그는 체념한 듯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호텔 방에서 밤새 서로를 안았습니다. 살과 살이 부딪히는데도 뼛속까지 시린 한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는 내 몸에 집착했습니다. 마치 내일이면 사라질 신기루를 붙잡으려는 듯 절박하고 거칠게 나를 탐했습니다. 나는 그의 품에 안겨 창밖의 달을 보았습니다. 달빛이 너무 밝아서 눈물이 났습니다. 이별은 예고된 날짜에 정확히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야속하게도 빨리 흘러갔습니다. 그가 서울로 떠나기로 한 날이 다가올수록 우리 동네에는 이상한 소문이 더 부풀려져 돌았습니다. 내가 임신을 했다느니, 그 남자한테 집을 한 채 받았다느니 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했습니다. 야, 그 사람 갈 때 됐다며? 뭐 좀 챙겨받은 거 없나? 목돈이라도 좀 쥐어달라고 해라. 네 몸값이 얼만데 그냥 보내노? 나는 귀를 막았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악마의 속삭임처럼 들렸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해. 내가 창녀야? 몸값밖에? 인연이 어디서 눈을 부라려. 다 너 잘 살고 우리 잘 살자고 하는 말이지. 그놈 가면 너 이제 똥차 되는 거야. 누가 너 데려갈 줄 알아? 어머니는 표독스럽게 소리쳤습니다. 나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이 집구석에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사랑도 없었고 가족에도 없었습니다. 오직 돈에 대한 갈망과 서로에 대한 증오뿐이었습니다. 그가 떠나기 3일 전 마지막으로 만난 날이었습니다. 그는 두툼한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받아줘. 내 마음이야. 돈봉투였습니다. 꽤 묵직해 보였습니다. 나는 그 봉투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사랑의 결말이구나. 결국 돈으로 시작해서 돈으로 끝나는구나. 이걸로 뭐 하라고요? 서울 가서 공부해. 너는 똑똑하니까. 대학도 가고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 이 지긋지긋한 부산 바닥 뜨고. 그의 말에 나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좋은 사람? 아저씨 같은 사람요? 돈 많고 겁 많은 사람? 네. 그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나는 봉투를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앞에서 핸드백에 쑤셔 넣었습니다. 고마워요. 잘 쓸게요. 결혼 축하하고 잘 먹고 잘 사세요. 나는 차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12월의 칼바람이 훅 끼쳐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걷는데 등 뒤에서 명희야 하고 부르는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발걸음이 멈칫했습니다. 돌아보고 싶었습니다. 달려가서 그에게 안기고 싶었습니다. 가지 말라고, 나를 버리지 말라고 울며불며 매달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입술을 깨물어 피를 내며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내일 모레면 그는 떠납니다. 그리고 나도 떠날 것입니다. 어머니가 나를 서울에 있는 이모네 식당으로 보내기로 결정했으니까요. 이 좁은 동네에서 소문이 나서 더 이상 얼굴 들고 다닐 수 없다는 게 이유였지만 사실은 내가 받아온 목돈을 어머니가 챙기는 조건이었을 겁니다. 밤 11시 부산역 광장. 서울행 야간 열차를 타기 위해 나는 낡은 가방 하나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큰오빠는 배웅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작은 오빠만이 기침을 하며 나를 따라왔습니다. 명희야. 가서 몸 조심해라. 편지하고. 작은 오빠가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몇 장을 내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오빠가 몰래 모은 비상금이라는 걸 알기에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오빠도 약 잘 챙겨 먹고 엄마랑 형한테 너무 당하고 살지 마. 나는 오빠를 뒤로 하고 개찰구를 통과했습니다. 플랫폼에는 차가운 수증기가 자욱했습니다. 기차에 올라타 차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유리창 밖으로 캄캄한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기차가 덜컹하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부산역의 불빛들이 하나둘 뒤로 밀려났습니다. 나는 창문에 얼굴을 바짝 대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혹시나 만약에 혹시나 그가 와 있지 않을까 하는 미련한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역사박 주차장 구석, 가로등 불빛이 닿지 않는 어두운 곳에 주차된 검은색 세단을 비상등만 깜빡이며 서 있는 그 차. 그는 차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어둠 속에 숨어서 내가 탄 기차가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차마 다가오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안 보지도 못한 채 그 비겁하고 슬픈 남자는 그렇게 마지막까지 숨어 있었습니다. 기차는 속력을 냈습니다. 검은 세단은 이내 어둠 속으로 사라져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나는 좌석 깊숙이 몸을 파묻었습니다. 그제야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소리내어 울 수도 없어 입을 틀어막고 꺽꺽거리며 울었습니다. 기차 안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유행가가 내 귓가를 때렸습니다.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던 어느 가수의 노래 가사가 그날 밤처럼 사무치게 다가온 적은 없었습니다.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잃어버린 것은 돈줄이 아니었습니다.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나를 김명희라는 여자로 예쁘고 소중한 사람으로 봐주었던 유일한 사람. 비록 비겁하고 나약했지만 나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나의 첫사랑을 나는 영영 떠나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차가 어둠을 뚫고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나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부산역 플랫폼에 다 버리고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울에서의 삶은 전쟁이었습니다. 이모네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밤에는 검정고시 학원을 다녔습니다. 그 남자가 마지막으로 쥐어준 돈봉투. 그 돈은 내 자존심을 짓밟는 대가였지만 동시에 나를 살리는 생명줄이기도 했습니다. 나는 그 돈을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그 돈은 내게 사랑이 아니라 복수의 종잣돈이었습니다. 보란듯이 성공해서 나를 버린 가족들과 나를 비겁하게 떠나보낸 그 남자에게 내 존재를 증명하고 싶었으니까요. 세월은 참 무심하게 그리고 빠르게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10년 전 요양병원에서 쓸쓸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어머니는 내 손을 잡고 우리 장남 밥은 먹었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그 앙상한 손을 뿌리치지 못하고 그저 오빠 밥 잘 먹고 있어요 라고 거짓말을 해주었습니다. 사실 큰오빠는 그보다 먼저 술병으로 간이 녹아내려 객사한 뒤였는데 말입니다. 작은 오빠만이 가끔 내게 연락해 안부를 물었지만 그마저도 세상을 떠난 지 오래입니다. 그렇게 나는 철저히 혼자가 되었고 글을 썼습니다. 내 뼈에 사무친 가난, 징글징글했던 가족, 그리고 첫사랑의 아픔. 그 모든 것을 잉크 삼아 원고지에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사람들은 내 글을 보며 어쩌면 이렇게 슬프고도 아름답냐고 찬사를 보냈지만 그건 문장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내 상처가 그만큼 깊었기 때문일 겁니다. 다시 2025년의 거실로 돌아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노인의 거친 숨소리. 45년이라는 시간이 만들어낸 침묵 사이로 그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 책을 다 읽었다. 서점에 갔다가 우연히 표지에 있는 작가 사진을 보고 단박에 알았지. 명예 너라는 걸. 그의 목소리는 잎사귀처럼 바스락거렸습니다. 옛날에 그 부드럽고 기름진 음성은 온데간데 없고 죽음을 앞둔 노인의 쇠잔한 기운만이 느껴졌습니다. 잘 지냈니? 네. 보시다시피요. 작가 선생 소리 들으면서 남부럽지 않게 살아요. 나는 일부러 쌀쌀맞게 대꾸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 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나는 평생 후회하며 살았다. 그가 기침을 쿨럭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누군가 그를 부축하는 소리, 기계가 삑삑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병원인 모양이었습니다. 그때 너를 잡지 못한 거, 비겁하게 차 뒤에 숨어서 너를 보낸 거, 평생 가슴에 돌덩이처럼 얹혀서 살았어.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결혼도 하고 사업도 물려받았지만 껍데기뿐인 인생이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인가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가 불행했다고 합니다. 나를 잊지 못하고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그 사실이 묘하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명희야. 네. 다 늙어서 내일 모레 죽을 날 받아놓고 이런 말하는 거 노망난 늙은이 주책이라고 욕해도 좋은데. 그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사랑했다. 그때도 지금도. 내 인생의 여자는 김명의 너 하나뿐이었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18살에 내가 그토록 듣고 싶었던 말. 하지만 그때는 듣지 못했던 그 말. 그해 겨울 차갑게 식어가던 호텔방 침대 위에서가 아니라 다 늙어버린 지금 전파를 타고 들려오는 이 고백이 왜 이토록 사무치는 걸까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억울해서도 아니고 슬퍼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 시절의 우리가, 그 어리고 서툴렀던 우리가 가여워서였습니다. 돈이 전부인 줄 알았던 남자와 돈이 필요해서 사랑을 팔았던 여자. 하지만 결국 우리 사이에 남은 건 돈이 아니라 이 지독한 그리움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알아요. 내가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아저씨가 차 뒤에 숨어서 울고 있었던 거. 봤었니? 네. 기차 창문으로 다 봤어요. 그랬구나. 그랬어.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명희야. 부디 건강해라. 나보다 훨씬 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다가 와라. 그쪽도요. 아프지 말고 편안하게 가세요.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뚜뚜뚜. 건조한 기계음만이 텅 빈 거실을 채웠습니다. 나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어느새 해가 완전히 져서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1979년의 부산 바다. 그 검은 물결 위로 부서지던 달빛이 떠오릅니다. 낡은 코트를 입고 벌벌 떨던 소녀와 그녀에게 캐시미어 코트를 벗어주던 젊은 남자. 우리는 서로에게 서로가 가진 결핍을 채워주는 존재였습니다. 그는 내게서 생명력을, 나는 그에게서 위안을 얻었습니다. 비록 가족들은 나를 뜯어먹으려 했고 세상은 나를 손가락질했지만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우리는 서로에게 진실했습니다. 나는 이제 어머니를 용서하려 합니다. 나를 팔아넘기듯 서울로 보냈던 그 비정한 모정까지도 가난이 만든 비극이라 생각하며 놓아주려 합니다. 그리고 그 남자, 나의 나약하고 비겁했던 첫사랑도 이제는 온전히 내 추억 속의 한 페이지로 접어두려 합니다. 18살의 김명희. 너는 참 가엾고 당돌하고 예뻤다. 그리고 너는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따뜻한 차나 한 잔 끓여 마셔야겠습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45년 전 그가 사주었던 함박 스테이크의 맛이, 그 달콤하고 쌉싸름했던 첫사랑의 맛이 혀끝에 맴도는 밤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난 때문에 혹은 집안의 반대 때문에 가슴에 묻어야만 했던 사람이 여러분에게도 있으신가요? 세월이 흘러 모든 것이 희미해져도 그때 그 마음만은 영원히 늙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명희 씨의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가슴 따뜻하고 진솔한 우리네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